70세 황혼 이혼 후 맞닥뜨린 잔혹한 현실. 이혼하면 자유.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오전 근무 끝나고 바로 가셔야 해요. 내일부터 11월이니까 공공근로 계약 종료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앞에서 대걸레를 들고 있던 강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70만 원, 겨우 70만 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존의 밧줄이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 127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은 이미 들어온 상태였고 다음 달 월세 45만 원을 내면 82만 원. 식비, 병원비, 공과금 어떻게 버틸 것인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70세 대학을 나온 교양 있는 여자가 40년을 한 남자와 살다가 이렇게 급식실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박정열에게 건넨 6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요. 박정열 씨 사건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조서받으러 오시래요. 동료 직원의 말에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폭언과 무시에서 벗어나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이혼? 웃기고 있네 내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길어야 한 달이다. 1년 전 이혼 조정 법정에서 남편 박수태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집이나 잘 지켜. 내가 번 돈이 있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의 입은 왜 이렇게 싼 거야? 아내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은 많아. 1983년 결혼식장 28배 강수진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시녀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집안일에 충실해야지. 남편 박수태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0년대 여자가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건 시집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애들 교육은 잘 시킬 거야. 시어머니 기대는 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직업도 통장도 꿈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첫 10년은 참을 만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을 벌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아, 짜증나. 밥이 이게 뭐야? 요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들 숙제 검사도 제대로 안 해? 둘째가 수학 70점 맞았다며? 대학 나온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 와서 편히 쉴 수도 없나?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폭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애들 봐야 하고 시어머님 병원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잖아.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의 노고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저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1998년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녀가 15년 동안 온 정성을 쏟아 키운 결과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고 학원비를 아끼려고 직접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입학식인데 같이 가요. 나 바빠 회사 일 있어. 토요일인데요. 그래도 나가야 해. 너 혼자 다녀와.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 부모는 다 같이 왔는데 아빠는 왜 안 왔어?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중요한 일? 내 입학식보다 중요한 일이?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섭섭해했어요. 아빠가 안 온 거 회사 일이 있었다잖아. 그까짓 입학식 엄마 혼자 가면 되지. 그래도 아들 인생에 중요한 날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별일 아니라고. 그날 밤 그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키운 아들의 중요한 날을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대학 합격 축하한다.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 보낸 거 알지? 그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들을 돌본 사람은 자신인데 공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네, 아빠 감사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15년 희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집에서 자신의 노고는 절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년대 들어서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그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제대로 뒷받침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다른 집 와이프들은 남편 인맥 관리도 도와준다던데 넌 뭐해? 내가 좀 똑똑하고 사회생활을 했으면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자신이 포기하게 만든 경력을 이제 와서 그녀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2015년 둘째 아들 현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호텔 예식장을 고집하세요. 예비 며느리 지혜의 말에 수지는 난처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 원래 격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지만 요즘은 작은 결혼식이 트렌드잖아요. 그 돈으로 신혼집 꾸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작은 결혼식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결국 호텔 예식장으로 결정되었고 비용은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수진이 20년 동안 몰래 모아둔 비상금에서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피로 연장에서 남편은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니 뿌듯하네요. 옆에 앉은 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것도 결혼식 비용을 댄 것도 자신인데 모든 공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닦고 있을 때 친구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너 40년 동안 참 고생했다. 근데 오늘 피로 연장에서 내 남편 말 듣고 화가 나더라.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괜찮아. 익숙해진다는 게 더 슬픈 거잖아. 명희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야, 나 이혼하고 싶어.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40년 동안 인정 한 번 못 받고 살았어. 하지만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모르겠어. 그냥 이 남자랑은 못 살겠어. 그날의 대화가 씨앗이 되어 7년 후 그녀는 정말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2010년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를 맞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엄마, 애 봐줄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잖아요. 당연히 봐줘야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도 할머니가 다 봐주셨어. 남편의 말에 그녀는 다시 육아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60대 중반의 몸으로 손주를 돌보는 일은 20대 때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엄마, 밥이 너무 짜요. 애한테 이렇게 짜게 먹이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지적에도 남편은 그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당신이 좀 신경 써서 해. 요즘 애들은 건강식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둘째 아들마저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떠났는데 우리 인생 뭐였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제주도나 돈 아깝게 무슨?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그럼 산책이라도 너 혼자 다녀와. 나는 피곤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68세가 되던 해 그녀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소리를 지르고 그녀를 때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는 힘들어요. 요양원이라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당신이 며느리잖아. 남편은 회사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TV만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를 씻기다가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간병은 해야죠. 아내니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지? 여보, 우리 이혼해요. 2023년 3월 68세 강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박수태는 리모컨을 든 채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생각해왔어요.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더 이혼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길어야 한 달이다. 그 말에 그녀는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해보겠어요. 한 달이든 1년이든 당신 돈 한 푼 없는 거 알아? 통장에 뭐가 있어? 집도 내 명이고 재산도 다 내 거야. 재산분할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법?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와? 그녀는 숨겨뒀던 비상금 300만 원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300만 원? 그걸로 변호사를 써? 어디 해봐. 내가 어떻게 해. 나오는지 볼 테니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날 변호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혼인 기간이 40년이면 재산분할 비율은 50%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집이 시세로 5억 정도 되고 예금이 좀 있을 거예요. 퇴직금은요? 2억 정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총 7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50%면 3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150만 원을 내고 그녀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 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은 피고가 형성한 것입니다. 반대 신문합니다. 원고는 40년간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고 이는 피고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여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조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분할 20%를 주장했고 그녀 측은 50%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 조정위원이 제안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30% 재산분할을 제안하셨는데 원고 측에서도 좀 양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30%는 말도 안 돼요.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세 번째 조정 기일, 결국 35%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총 재산 7억의 35%, 약 2억 4,500만 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변호사 비용과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2억 3천 정도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9월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 돈 금방 떨어질 거야. 그때 가서 울며불며 돌아온다고 해도 난 안 받아. 걱정 마세요. 절대 안 돌아갈 거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4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산분할금 2억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날 그녀는 처음으로 8자리 숫자를 봤습니다. 이 돈이면 조심히 쓰면 살 수 있겠지. 그녀는 월세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집이었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 먼저 입금하시고 잔금하고 보증금은 입주일에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며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원룸이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현실의 무게로 짓눌리게 됩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수진은 침대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니, 정리라기보다는 공포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15만 원, 식비 30만 원, 고혈압, 당뇨약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통신비 3만 원, 생활용품, 옷 10만 원, 합계 118만 원.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하면 매달 최소 14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국민연금 4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산분할금 2억 3천에서 보증금 1천 빼면 2억 2천, 매달 100만 원씩 부족하니까 220개월이면 18년 이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지. 물가도 오를 테고 병원비도 늘어날 텐데, 그리고 나는 지금 70살이야. 18년 후면 88살이야.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도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던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400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 엄청 아끼며 사는데. 영수증을 뒤져봤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겨울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로 나왔고 감기 걸려서 산 약가
고장난 냉장고 수리비 친구. 장례식 조의금까지 아껴 쓴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 해. 뭐든 해서 돈을 벌어야 해. 68세의 나이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알바 구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아, 저희는 젊은 친구들로. 마트에 가도 식당에 가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한 달 동안 15곳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공공근로 신청하러 왔는데요. 네,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세요? 예아, 그럼 공공근로 대상자는 되시네요. 다만 경쟁이 있어서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그 사이에 통장은 계속 줄어들 텐데. 한 달 반이 지나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진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동초등학교 급식 보조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70만 원이고 근무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교사 임용시험도 붙었었는데 70만 원을 받으려고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첫 출근 날 여기. 작업복이고요. 앞치마하고 위생모 쓰시면 됩니다. 급식실은 저쪽이에요. 담당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급식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5명의 여성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영자예요. 여기 3년째 나와요. 저는 이순덕이고요. 2년째요. 인사를 나누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오늘 식판 씻는 거부터 배우세요. 학생들이 식사 마치고 반납하면 여기 잔반 버리고 식판은 세척기에 넣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1시 30분 급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업을 받았습니다. 12시 식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식판을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요. 여기 빨리 치워주세요. 학생들의 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잔반통은 금방 가득 찼고 식판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그녀의 손은 물기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처음이라 힘들죠? 네, 좀. 그렇네요. 익숙해지면 나아져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에는 급식실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기름기가 많으니까 세제 풀어서 잘 닦아야 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70살에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2월 중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지훈이 학예회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손주 지훈이의 학예회. 그녀는 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엄마가 그날 일이 있어서 이려? 무슨 일인데요? 노인 일자리 일이야. 엄마가 노인 일자리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어 생활비 벌려고 엄마 재산분할 받으셨잖아요. 그 돈으로 사시면 되지. 왜 일을 해요? 그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럼 제가 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엄마가 급식실 일을 하시다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함께 어딘가 창피해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일 자체는 힘들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지훈이한테 할머니 바빠서 못 온다고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판을 씻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중요한 날에 함께해 주지 못하는 할머니 40년 전 아들의 입학식에 남편이 와주지 않았을 때의 서운함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쉬면 그날 일당이 깎였고 그 돈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훈이 학예회 잘 끝났어? 네, 잘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어. 다음에 꼭 보자고 전해줘. 네,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이혼으로 얻은 자유는 손주를 볼 자유도 빼앗아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첫 월급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977년 교사 임용 발령받고 첫 월급이 7만 9천 원이었지. 50년이 지나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라니 국민연금 40만 원과 합쳐서 110만 원, 생활비 140만 원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재산분할금을 까먹어야 했습니다. 이러다간 10년도 못 가 그녀는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갔어.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이렇게라도 일해야 살아나는. 이혼한 지 10년 됐어.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국민연금도 적고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 처분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나는 애초에 결혼을 안 했어. 혼자 살았는데 노후 준비를 못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고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70만 원이라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2주 정도 깁스하셔야 해요. 일은 할 수 있나요?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꼭 해야 하는데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깁스를 하고 일을 나갔습니다.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11월까지만 버티자. 그럼 7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11월이 끝나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어떻게 버티지? 그리고 공공근로는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운이 좋으면 다시 배정받을 수도 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바닥나 불안과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공공근로 동료 중에 박정열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67세, 키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네, 그러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정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하, 인생 참 웃기죠? 사업을 하셨어요? 네, 작은 무역회사 했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같이 망했죠.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살아야죠. 정열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둘은 자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왜 여기 나오세요?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나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비슷하네요. 5월. 어느 날 강수진이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 없어서 무리하며 출근했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정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점심시간 정열은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 그녀에게 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 와이프가, 전 와이프가 만들어준 건데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요. 괜찮아요. 제 거 있어요. 아니에요. 드세요. 환자는 잘 먹어야 해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누구도 그녀를 이렇게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 씨 별 말씀을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죠. 퇴근 후 정열은 약국까지 동행했습니다. 감기약 사야죠. 제가 같이 가서 좋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고 나오며 그녀는 정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친절하구나.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며칠 후 정열이 작은 도시락통을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 이거 드세요. 삼계탕인데 제가 어제 끓였어요. 정열 씨가 요리를 다 하세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니까 배웠죠. 처음엔 라면만 끓였는데 이제는 웬만한 건 다 해요.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수진 씨가 제 여동생 같아서요. 우리 여동생도 이혼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게 얼마 만인가. 이후 정열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정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재산분할 받으셨어요? 네, 좀 받았어요. 그럼 그 돈으로 투자 같은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투자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요즘은 안전한 투자처도 많아요. 저도 조금씩 하는데 수익이 꽤 괜찮거든요. 어떤 투자인데요? 암호화폐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던데 그게 예전 이야기고 요즘은 제도권에 편입돼서 안전해요. 특히 제가 하는 곳은 노인들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수진 씨, 국민연금하고 공공근로로 어떻게 살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월 5% 수익이면 1천만 원 넣으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생활비에 보탬이 되잖아요. 월 5% 1천만 원으로 50만 원.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안전해요? 제가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고요. 얼마나 넣으셨어요? 저는 3천만 원 넣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와요. 공공근로 70에 이거 150 합치면 220이잖아요. 국민연금 더하면 260. 그럼 살만하죠. 260만 원. 그 숫자는 그녀에게 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없고요. 얼마 있으세요? 2천만 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충분하죠. 2천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40에 공공근로 70, 투자 수익 100 합치면 210만 원.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되죠.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분할금 1억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의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만약에 잘 되면 정말 생활이 안정되는 건데 하지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사기 아닐까? 세상에 월 5%씩 주는 투자가 있을까? 다음 날 정열에게 물었습니다. 그 투자처 믿을 만한 곳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사무실도 가봤어요. 강남에 있는데 제대로 된 회사예요. 등록도 다 되어 있고요. 사기는 아니죠? 수진 씨, 제가 6개월째 수익 받고 있다니까요. 제 통장 내역 보여드릴까요? 정열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딱딱 들어오잖아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그리고 노인들만 하는 투자라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대요. 젊은 사람들처럼 고위험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만 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정말 생활이 안정되는 건데 외로움은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은 정열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고 친구들은 이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열 씨는 나한테 잘해줬어.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플 때 삼계탕도 끓여줬어.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정열 씨, 저도 해볼게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2천만 원 넣으려고요. 좋아요. 제가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정열이 소개해준 담당자 김진수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정장을 입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강수진님 반갑습니다. 박정열님께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후 안정적 수익을 위한 투자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투자하고요. 월 5%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장이요? 네, 수익이 안 나면 저희가 원금에서 보전해 드립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첫 수익금 1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잘 되면 정말 생활이 안정될 텐데 한 달 후 정말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정열 씨, 진짜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전하다고.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10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수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생활이 안정되는구나. 국민연금 40에 공공근로 70, 투자 수익 100, 21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세 번째 달이 끝날 무렵 정열이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수익 잘 나오죠? 저는 이번에 2천 더 넣으려고요. 더 넣어요? 네,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 굴려서 수익 내는 게 낫잖아요. 5천만 원 넣으면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그럼 공공근로 안 해도 되죠. 그렇긴 하네요. 수진 씨도 좀 더 넣어보는 게 어때요?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1억 5천 정도요. 그럼 5천 정도 넣으면 어때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생활 여유롭잖아요. 5천은 좀 큰 돈이라. 아, 그럼 3천이나 4천만 원? 4천은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잘 나왔잖아요.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4천만 원을 더 넣으면 총 6천 한 달에 300만 원. 그럼 공공근로 안 해도 되고 생활도 여유로워지는데 정열 씨도 돈 더 넣는다잖아.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우리 4개월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감기 걸렸을 때 삼계탕까지 끓여줬는데 결국 그녀는 4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총 6천만 원 다음 달부터 300만 원씩 입금해 드릴게요. 김진수의 말에 그녀는 설렜습니다. 이제 생활이 정말 안정되겠구나. 공공근로도 그만둘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달 5일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6일, 7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수 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렬 씨,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어요. 네. 저도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정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김진수가 사기꾼이었어요. 경찰에 체포됐대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혔어요. 우리가 넣은 돈 다 날아갔어요. 아니, 그럴 리가. 정렬 씨도 수익 받았잖아요. 그게 미끼였대요. 처음 몇 달은 수익 주고 사람들이 믿으면 돈 더 받아서 도망가는 수법이래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천만 원. 재산 분할금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폰지 사기였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6천만 원 그 돈이면 5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아끼면 7년도 가능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9천만 원, 6천만 원을 날리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9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월세 45만 원, 생활비 최소 14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부족하면 90개월 7년 반. 나는 지금 70살이야. 7년 반 후면 77살. 그 다음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진님, 김진수 투자 사기 사건 관련해서 조서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는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모두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8천 날렸어요. 저는 1억 제 노후 자금 전부였는데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조서를 받는 자리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의 쾌수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수가 받은 돈은 이미 다 쓴 상태고 압류할 재산도 없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50명이 넘어서 설사 회수되더라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럼 저는 그냥 6천만 원을 날린 건가요? 죄송합니다. 사기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돈을 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혼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경찰서 갔다 왔다며?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사기당했다던데? 얼마나 당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 일이야. 엄마, 지금 돈 얼마나 있어? 생활비는 괜찮아? 괜찮아. 정말?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야. 괜찮다고 전화를 끊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아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지금 재산으로는 10년을 버티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80살이 되면 그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그것도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공공근로를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정열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정열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말 걸지 마세요. 미안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5천 날렸어요. 당신이 추천한 거잖아요. 저도 속은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당신이 처음 수익 받았다고 보여준 게 다 가짜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진짜로 받았어요. 그게 사기 수법이었던 거죠. 정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열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 씨랑 정열 씨 둘 다 사기당했대요. 6천 5천씩 날렸다던데. 아이고, 그 돈이면 몇 년은 살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사기당하면 끝이야. 다시 벌 수도 없고.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동정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열이 공공근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열 씨 오늘 안 나왔네요? 어제 동사무소에 사직서 냈대요. 왜요? 잘 모르겠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만둔다고. 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0월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는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2월부터는 어떻게 하지 다시 공공근로에 지원했지만 대기 명단이 길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배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이혼만 안 했으면 그냥 참고 살았으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았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했을 텐데 후회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11월 중순 동사무소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통지받고 보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국민연금 40만 원만 남았구나. 11월 30일 마지막 공공근로 날이었습니다. 급식실을 마지막으로 청소하며 그녀는 지난 10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날들, 학생들의 잠반을 치우며 눈물을 삼키던 순간들, 손목을 다치고도 일을 나오던 날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였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동료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년에는 못 만나네요. 네, 제가 대기에서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겠다.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수입이 끊겼습니다. 통장 잔액 8,70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월 140만 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밥을 줄였습니다. 하루 2끼로 줄이고 반찬도 김치와 계란으로 때웠습니다. 병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은 꼭 먹어야 했지만 다른 증상은 참았습니다. 12월 중순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었습니다. 감기는 나아지지 않았고 기관지염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병원 가셔야 해요.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사의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버티면 나아질 거예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한두 달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건강이 우선이죠. 일단 입원하시고 나중에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입원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료비 120만 원, 통장 잔액 8,500만 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혼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다. 남편과의 삶은 지옥이었다. 그건 맞다. 그럼 재산 분할을 더 받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다. 35%도 나쁘지 않은 비율이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렇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퇴원 후 그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책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비가 없었구나.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감정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꿈꿨지만 현실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재산분할금 2억 3천만 원,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고독을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사기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 없는 이혼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 도서관에서 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남은 8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나의 강수진은 원룸 창가에 앉아 그녀의 지난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던 2023년 3월, 그때 그녀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40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언을 듣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경제적 불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독, 그리고 사기의 피해. 이혼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다.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그녀는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았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이혼 결심하기 전에 그녀가 했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계획으로 재산분할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일자리 준비로 이혼 전에 미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혼 후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친구 관계, 취미 활동,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뒀어야 했습니다. 넷째, 법률 지식으로 재산분할, 연금분할, 기초연금 수급 조건 등을 미리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만으로 이혼을 결정했고 현실을 직면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썼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혼이 답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답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이혼을 생각하세요.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재산분할금, 연금, 예상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최소 20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전에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나이 들어 일자리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알아보고 현실적인 수입을 파악하세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친구,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월 5% 이상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99% 사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돈을 아끼려고 병원을 미루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내 실수에서 배울 수 있을 거야. 강수진의 이야기는 황혼 이혼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준비 없는 이혼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입니다. 황혼 이혼의 진짜 적은 배우자가 아니라 준비 없는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수진 씨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셨나요? 황혼 이혼은 자유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중에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채널은 50대, 60대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